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국제관계하고 국내 정치랑 연계된 거를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영향을 끼치냐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국내 정치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국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GDP의 80% 이상이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외교를 모릅니다. 외교를 모르는 상태로 안 들리십니까? 네. 목소리가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외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안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안 된다고 확신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빨리 갈게요, 그냥. 87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계 평화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만에 만만해죠.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취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국의 도움이 안 되면요, 평화는 필요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전쟁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냉전 이후에 국제적인 세계적인 내전이나 전쟁을 보면요, 오히려 냉전 때보다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상한 거죠. 세계를 어질럽혔던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두 축으로 나뉘어서 싸웠던 시대에는 오히려 전쟁이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무너져서 단일 체제를 갔을 때가 더 분쟁이 많았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는 하나하나 전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91년도서부터 일어났던 모든 전 세계의 내전, 그 다음에 각종 혁명, 기타 등등의 분쟁들을 표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분포도를 보시면은 소련 붕괴 이후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전부 다 중동하고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과거 냉전 시대 때 소련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과거 공산 진영이 소련이 사라지면서 중심축이 사라지자 흔들리거나 당황하고 있을 때 바로 서방 세계에서 자신들의 영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민주화도 일어나고, 민주화보다 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내전도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고 그랬죠.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동유럽과 중동에는 과거 공산주의, 즉 친소 정권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던 그 정치인들이 물러나고, 그리고 바로 친서방 혹은 친미적인 국가들이 생기면서 드디어 자본주의라든가 우리 같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죠. 즉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난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요 배경 지역은 바로 동유럽과 중동입니다. 왜? 아직도 이 세상은 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있어서 세계라는 것은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지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변방일 뿐이죠.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91년도 이후에 주요 관심 지역은 중동과 유럽이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그 이후부터는요, 지금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왔었지만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미 중동과 동유럽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에 서로 세력 경쟁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경계선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패권 경쟁을 하고 그 영역을 나눌까에 대한 부분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인도 태평양 방어선이에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들었다는 내용, 그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계획이 됐고 굉장히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우리가 어떻게 누구와 동맹을 맺을 것이며 어떻게 경제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청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분쟁 지역은 바로 중국 경계선 주변이 분쟁 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이거 안 넘어갔는데요? 아, 됐다. 네.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전 세계적인 과거 9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분쟁 지역을 자 분석하면 바로 이게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진행하려는 시베리아 철도 프로젝트 1대1로에 대한 견제 수단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라는 거예요. 각계의 조금 사항으로만 보면은 그냥 그 나라의 부정부패, 뭐 경제 발전 저하, 인플레이션, 뭐 인종 갈등 이런 식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구라는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더 큰 다른 그림과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요 분쟁 지역은 주로 중국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지역의 분포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앞으로 러시아랑 친구가 된다예요. 오히려. 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와 미국은 힘을 합칠 겁니다. 그건 이제 조만간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나라는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이 갈등하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여러 분쟁 지역의 분포를 보면요. 러시아와 이해관계를 한 지역에는 이제 많이 안 나기 시작해요. 즉 그건 뭐냐?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경쟁 관계는 있지만은 서로 불편한 부분은 안 건드리고 있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컷 이렇게 만드는데 대부분 중동하고 관계가 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인도 태평양 방어선을 건설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아시아로 들어옵니다. 이 아시아로 들어와서 이제 대대적인 군사 제재를 가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론이 많이 기울어 가지고 지금 중국 쪽으로 더 지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오실 겁니다. 왜? 이 전쟁은요. 미국이 이겨요. 시작부터 그렇게 판이 짜져 있습니다. 오판을 하고서 중국 쪽에 붙었다가는 아까 보여드렸던 많은 분쟁 지역의 점 있죠? 그 분쟁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70년 동안 우리가 이뤄놨던 모든 부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베트남하고 미얀마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예요. 근데 이 나라의 무기 체계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칠한 게 바로 소련, 러시아, 중국, 즉 과거 공산권 무기입니다. 저 지역은 이제 민주화가 된 나라들이죠. 민주화가 된 나라들이고 아세안이라는 경제 협력체는 사실은 중국에 저항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을 뭐 배제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대한 중국이라는 시장과 국가에 맞서서 아세안의 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거기에 중국이라든가 한국, 일본도 물론 플러스 해가지고 들어가 있긴 하지만 현재는 따라서 저 지역에서 가장 큰 화두로 중심에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따라서 자, 아세안 국가들이 안보 차원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나라는 일본이나 한국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세력 팽창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경제 교류는 또 해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죠. 마치 한국처럼.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자주국방을 한다고 하는데 자주국방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기술 개발해서 좋은 무기를 갖는 것도 자주국방의 한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플러스 다른 사고방식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져야겠다고 국방비만 마구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개발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국방비를 되도록이면 덜 올리면서 올리는 효과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바로 우리의 무기를 팔아먹는 겁니다. 해외에. 한국과 같은 무기 체계가 되면요. 한국하고 전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한테 대포 사서 우리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역발상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중국제 무기를 팔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제 무기가 싸다고 해서 사주게 되면은
나중에 큰 우환이 됩니다. 지금도 남중국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군사적 충돌까지 갔을 때 어떻게 중국하고 싸울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못 싸웁니다. 그러면 중국 일방으로 모든 그 해안선이라든가 국경이 다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려면요, 한국이랑 거래해야 돼요. 일본이 지금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들어가고 있죠. 일본이 사실 들어가기보다는 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시장이 안 열리는 이유에는 첫 번째, 우리가 미국하고 현재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현재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적은 국방비로 오히려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더 좋은 무기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남중국해에 이런 식으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해군과 그 다음에 이런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남중국해를 압박하죠. 왜 압박하느냐? 한국, 중국, 일본은 운명이 똑같습니다. 이 동남아시아를 통과해서 싱가포르가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대만 해협 통과해서 오키나와랑 중국 열도 사이, 제주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수출과 수입의 루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출입 루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남중국해를 깊숙하게 자신의 영해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남중국해 문제를 완전히 동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 지역이 국제적으로 중국 땅이 되면요,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똑같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같은 목소리 안 냈다고 파이프라인 잠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 지역 땅을 우리가 그냥 한반도랑 머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중국 땅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냅뒀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저 지역을 통과해서 대만 통과하고 오키나와 통과해서 한국까지 수출 수입을 하려고 할 때 그 무역 루트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국이 갖고 있는 해군이라든가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어떤 태스크포스 팀이라든가 정부기관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관심을 갖습니까? 전혀 관심 안 가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맨날 중국의 시대가 왔다 그래요. 그 중국의 시대가 와서 여기가 중국 땅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없어요, 보면.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심합니다. 이 앞에도 지금 나가보니까 한중미일 경제교류 뭐 이런, 한중미일 경제교류가 된다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순진한 말상.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 숫자보다 저 밖에 있는 그쪽으로 몰리는 사람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론이 이렇다면은 한미중 경제교류? 뭘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세상의 흐름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그게 민주주의니까 다수가 되고 그게 공공의 의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중에 우린 겨우 5천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구축할 때 한국의 무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일본이랑도 한편이 돼서 움직여요, 지금도. 그리고 한국이 워낙 지금 반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더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교류를 하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유용한 파트너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왠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 문제 때문에 일본을 보통 국가화시켜서 무장을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도 계속 일본이 요구하는 게 그건데, 아직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안 한 이유는 한국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나중엔 바뀌겠지라는. 왜 그러느냐? 일본이 보통 국가에서 무장하게 되면은 미국하고 일본은 사이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동북아시아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육해 공군 중에 해군을 키워야 됩니다. 바다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섬나라 국가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어라든가 여러 작전을 하려면 역시
해군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국에 대한 문제를 제거하고 났을 때 또 중국하고 일본이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북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요.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기 때문에 우리는 육해 공군 중에 육군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즉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하고 한국은 파트너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육군 위주로, 미국은 해군 위주로. 뭐 그러면서 공군은 공동 개발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일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일본의 보통 국가에 대해서는 최종 결심 못 내리죠. 하지만 일본이 군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묵인을 하죠. 당장 필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변화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이게 단순히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무기 시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기 시장이 마약 시장만큼 거대하다는 거 잘 아시죠? 채상성도 좋고 4차 산업 때문에 제조업이 사라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하지만 무기 산업 분야는요. 일부러라도 제조업을 자동화 안 시킵니다. 왠지 아세요? 자동화 시켰다가는 그 기술이 적에게 유출됐을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도록이면 수작업으로. 그래야 기술 유출을 최대한 막으면서 노하우를 비밀로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해킹하면 정보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이 일어나면 노동력이 감소하는데 우리가 무기 산업만 제대로 잡아도 엄청나게 많은 고용 효과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방위 산업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미국이 원하는 인도 태평양 방어선은 단순히 미국이 자국에 돈을 들이면서 미군 기지 까는 거는 능사가 아닙니다. 그거 비용 다 누가 감당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다 부담할 거예요? 아니면 가난한 나라인데 방위비 분담하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또 반미 정서 생기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경제 교류입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싸요. 그리고 장점이 뭡니까? 호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F-22는 살 수 없지만 한국의 T-50 비행기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뭐냐? 우리는 복사기를 팔아먹고 미국 애들이 카트리지 팔아먹으면 된다예요. 여러분 프린터기 싸시죠? 카트리지 두세 개 사면 프린터값 뽑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 동남아시아 지역의 하드웨어 무기는 한국 체계로 가되 그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 포탄은 미제 쓰면 되잖아요. 서로 공생이 가능하다니까요.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무기 체계를 일제로 갈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해져요. 미국은 패권을 장악할 때 먼 미래를 보면서 두수, 세수 뒤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역시 한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한국제 무기가 깔린다는 것은 우리의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 무기가 동남아시아에 깔린다는 것은 결국 한국하고 미국의 군사동맹 강화도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경제적 의미에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원조로 받았던 나라라면 이제는 동맹국으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갈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언제까지 우리가 얻어먹을 겁니까? 좀 우리도 좀 뭔가 역할을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도 비용을 퍼쓰지 않으면서도 잘 할 수가 있죠. 이건 경제 교류와 군사 안보를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동남아시아 시장을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미얀마, 뭐 인도네시아를 각자 다 뚫으실 거예요? 그거 영업비용이랑 비용 어떻게 다 하려고 하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미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저절로 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방향을 선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가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주한미군 주둔비 100% 줘버리면 돼요. 왜? 1조만 더 주면 되니까. 여기서 아마 1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걸요? 1조가 뭡니까? 무기 탱크 한두 대만 팔아도 얼마인데 그 가격이. 그래서 이제 미래 전략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갈등 속에서 맨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그러한 피해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일본의 무역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양 국가의
충돌을 이용해서 경제 성장의 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었냐면 일본이 6.25 전쟁 이후에 군수 물자 공급 국가로 바뀌면서 왜? 또 혹시라도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경우 군수 물자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패전 이후에 다시 제조업 국가를 육성시켰을 때 일본이 너무 제조업을 잘해가지고 수출이 마구 늘어나니까 미국이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이라던가 품질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한국이 거기에 선택을 받죠. 일본을 견제하는 국가로서. 그래서 일본이 예를 들어서 분필을 생산하면은 한국도 분필을 생산하게 투자를 해줘가지고 경쟁시키고, 일본이 의자를 만들면 우리도 의자를 만들게 해서 더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게 해서 경쟁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즉 강대국 사이에 꼈다고 해서 고래싸움에 쎄고 등 터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마음을 먹느냐에 달린 거지, 그게 절대로 오늘날 그게 지정학적으로 끼어서 피해를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하기 나름에 있는 겁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동유럽과 중동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역인 아시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하고 파트너의 연맹심만 잘 맺은다면 우리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지장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기산업.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내의 소비시장이에요. 요건 제가 위에 제목을 잘못 썼습니다만 중국은 중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을 합니다. 한국처럼. 그리고 그 대부분이 미국이에요. 미국 수출하는 것을 의존해서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이 만드는 물건은요, 한국도 똑같이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다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미중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다 관세를 올리고 보이콧을 할 때 미국 사람들도 당장 물건은 사야 돼요. 컵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핸드폰이 됐던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국 제품 보이콧하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제품 사면 되잖아요. 중국 시장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시장을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21% 하는 무역 비중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뭐 수출을 끊겠다는 등 관광객을 어쩌고 협박한다? 왜 거기에 쪼냐는 거예요. 우리 그냥 미국 시장 가지면 되잖아요.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시장을 우리가 가져가 버리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한국하고 미국이 협상을 해가지고 먼저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 길들이기식으로 중국이 미국에 팔고 있는 시장의 10%를 띄어서 한국한테 준다 생각해 보시죠. 그 10%가 우리나라 GDP의 몇 %일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클걸요? 중국은 난리가 나겠죠. 우리는 수지 맞을 것이고, 트럼프는 중국을 그런 식으로 길들일 수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은 우리는 한국하고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파트너로서 묶여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걔네들이 롯데백화점을 부수겠어요? 못 부순다니까요. 사드 문제로 외교 압박 못 합니다. 방법인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면서 그 40조를 갖다가 퍼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한국의 입장에서. 왜? 이거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 국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새롭게 동남아시아장을 진출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러시아랑 관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하고 이렇게 하자 시나리오만 짠 다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죠.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지, 분담금 1조만 더 내주면 돼요. 1조만 더 내면 미국은 1조를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1조만 더 투자해서 100%를 우리가 지불하게 되면은 미국은 1조를 절약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절약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미군이 주둔한 지역은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세 군데가 있죠. 독일, 일본, 한국. 그중에 우리가 제일 못 사는 나라에 속하죠. 독일, 일본보다는. 그러면 독일, 일본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100% 방위비를 대주는데
독일하고 일본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이랑 이야기를 맞추면 되잖아요. 내가 100% 대줄 테니까 너는 독일과 일본을 쪼아서 100%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게끔 해라. 단 나한테도 공짜는 없죠. 뭐 좀 내놔. 뭐 핸드폰 시장을 열던 자동차를 열던 좀 더 달라고 하면 되죠. 예? 나눠 먹자니까 그러네. 나눠 먹자. 그럼 모르세요? 정치 아닙니까 이것도. 절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담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눠 먹자예요. 그러면 적어도 미국은 10조 이상은 절약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10%만 나한테 달라는 건데. 그것도 어차피 미국 사람들이 사야 될 제품이에요. 중국 제품 줄여서 나에게 비중을 높여달라 해요. 그렇죠? 손해보는 거 없어요. 물론 손해는 중국이 보겠죠. 그러면 미국은 그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중국을 길들이는 걸 하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해. 위에나 절상 안 해? 그렇게 해. 그리고 국채 안 사? 나를 이용해 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응해 주겠다. 왜? 돈 먹고 돈 먹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미국이 40조 푼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 왜 40조를 낭비하냐는 거예요. 1조만 더 주지. 제 생각인 거예요. 왜 40조를 써요? 39조는 아껴갖고 국내에다 풀어야죠. 국내 경제 육성하는 데다가. 왜 40조를 외국에 풀어서 외국에 공장 짓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 직업을 주냐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외국에 공장 짓고 외국인 노동자가 돈 벌었다고 우리한테 세금 낼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세금을 낼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이 다 국방비라든가 복지나 교육비로 쓰일 거니까. 왜 엉뚱한 데 돈 투자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퍼준다고 그러고 미국에도 퍼준다고 하는데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중국하고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가서 뭐 돈 주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방법은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왜? 앞으로 세계적인 장기 불황이 올 거기 때문에 돈 아껴야 돼요. 마구마구 퍼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불황은 만들어진 불황이기도 하죠. 사실은 호황기인데 지금 불황이 돼버린 건데 이거 다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바꿀지 안 바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지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역사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제가 국제관계를 전공을 했지만은 역사도 같이 합니다. 제가 계속 우리나라에 와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나라 고대사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십시오. 학자적인 관점에서의 고대사를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군사전략적, 그 다음에 먼 대외 외교적 전략에서의 고대사의 접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뭉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불가리아 뭐 등등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다 역사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뭉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위협으로부터 함께 힘을 합쳐서 방어하자는 의미와 함께 플러스 경제 교류예요. 터키는 7천만의 소비자가 인구가 있는데 자원이 없고 중앙아시아 국가는 자원은 풍부한데 인구가 적어요. 그래서 상호 시장과 자원을 맞교환하자예요. 근데 그 맞교환하자의 슬로건이 뭡니까? 공동 역사 교과서.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 일반인이 언어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남이가예요. 우리는 한 친구다예요.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좀 더 좋은 혜택으로 다른 외국인보다 좋은 조건으로 교류하자예요. 그거를 일반 국민적 차원에서도 다 동의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뭐합니까? 교과서 작업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데 실크로드가 열릴 거를 대비해서 실크로드 국가들과 준비 안 할 겁니까? 해야 될 텐데요. 이거 나중에 늦은 다음에 가서 하려 하면 늦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가 아직 우리보다 GNP가 낮을 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저쪽 국가들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동북공정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땅도 지금 동북공정 일환으로 해서 가져가려고 중국이 하고 있고 이제는 전라도 지역까지 백제사를 갖다가 중국 역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단체는. 우리나라 역사단체는 반제국주의 주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저거는 제국주의 아닙니까?
미국이 언제 우리나라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쳐들어온 적이 있나요? 중국 애들은 지금 자기 땅에서 쳐들어오는데 한중 경제 교류를 하자고요?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부딪힌다고 하는데 한미 중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요?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바깥 세상을 보지 않나요? 바깥 세상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우리끼리 한반도 안에서 막 판단을 하고서 그거를 저기 미국이나 중국 가서 제안해 보십시오.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위구르, 신장 위구르 해치도 마찬가지죠. 제가 통과할게요. 자, 러시아가 되게 중요합니다. 러시아는요, 현재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친구입니다. 중러 군사동맹을 맺고 있죠. 이거 조만간 깨집니다. 100% 깨진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고 그 시기는 이제 3년 이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중국은 그동안 많이 성장을 했고 러시아는 쇠퇴해 왔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물론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중국이 승리한다면 러시아는 중국을 컨트롤하겠어요? 미국도 사라지면 미국은 멀리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섬나라와 같은 국가예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중국한테 무역 경쟁에서 져버리는 바람에 전쟁도 하지 않고 패권을 잃어버려서 유라시아가 독자적인 중국이 원하는 그림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겠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 번은 중국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요, 경제 교류를 할 때 있어서 중국하고 미국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바깥에 써 있는 슬로건처럼 한미 중일 경제 이런 거 안 돼요. 한미냐 한중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환상 갖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러시아는 경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초창기에는 단기적으로 중국한테 갑니다. 왜? 중국이 러시아보다 경제 수준과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만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다 기름 팔아먹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점은 불법 이민이에요. 그렇지만 중국 초기에는 컨트롤 가능하니까 그냥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이 돼가지고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국이랑 경제 교류를 못해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으로 붙게 돼 있어요. 미국하고도 경제 교류는 되는데 단점이 뭐예요? 내정 간섭이에요. 각종 민주화 운동, 인권, 소수민족 문제 자꾸 미국이 이걸 떠드니까 러시아도 자국의 거대 영토를 보호하려고 견제했던 것인데 중국이 너무 거대해지게 되면은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러시아도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조만간 일어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선택하는 순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 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이미 다 이게 보면은 시나리오가 보이는 수순이에요. 근데 왜 우린 이렇게 50대 50의 확률인데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100% 확률로 진짜 주사위를 잘 던지는지 이렇게 도박을 못하는 정치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50대 50인데 확률인데 적어도 50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자충수를 들까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게임인데. 그래서 중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 루트예요. 전통적인 루트 바로 바닷길. 근데 바닷길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면 막히겠죠. 해군기지, 공군기지 때문에. 그럼 바닷길이 막히면은 그 막힌 걸 우회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륙 루트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1대1로예요. 1대1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자국의 에너지, 수출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그거에 대한 각종 견제 정책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에서의 중동 분쟁, 그 다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각종 분쟁들이 마치 그 조그만 나라의 부정부패라든가 내전이라든가 인종 분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의 대리전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나라의 촛불 정국도 사실은 큰 그림에서 그 대리전의 희생양이 된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중앙아시아입니다. 근데 3일 전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량을 2배로 늘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중국이 1대1로 실패하고 있다예요. 중국이 1대1로가 잘 나간다면요. 지금 러시아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 비율을 늘리는 거는 러시아가 미국이랑 한편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석유를 사는 건 뭐예요?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 쪽에 붙는 걸 막기 위해서 러시아 석유를 더 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러시아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나중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한편이 됐을 때 중국은 에너지 수입 루트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어요? 분쟁 때문이죠. 중동 지역 분쟁 때문에. 지금 어마하게 이란 혁명, 그 다음 터키 내 쿠르드, 그 다음 터키군 내 내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포로 인한 팔레스타인, 그 다음 레바논, 이 지역의 분쟁, 시리아 분쟁, 남예멘 분쟁 등등등등 1대1로 건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고육지책으로 러시아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결국 자충수가 될 겁니다. 근데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강대국 사이에 껴 있으면 망한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맨날 뒤지고 얻어 터진 슬픈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들이에요. 빨간색들 해놓은 게. 그러면 저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들의 역사라든가 경제는 항상 슬프고 안 좋았느냐?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파란색을 친 나라는 지금 잘 사는 나라고 빨간색을 친 나라는 못 사는 나라예요. 주황색을 친 나라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결정은 어디서 났느냐? 동맹국가의 경제교류예요. 한국이 미국을 선택한 거는 당시 한국 사람들이 뭐 알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뭘 알았어요, 국제 정세를. 근데 어쨌든 그 여러 와중 속에 우리는 미국하고 한편이 됐고 정말 다행이었죠.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만큼 하는데 큰 보탬이 됐죠. 왜? 아까도 얘기했던 미일 무역 전쟁 속에서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저기 빨간색으로 쳐준 나라들은 과거 공산권 국가들과 손을 잡았던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왜 성장을 못했을까요? 공산권 국가에서는 생산 시스템이 자본주의랑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기회를 놓친 거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후발주자로 열심히 뛰어 올려가는데 우리는 놀고 있습니까? 더 뛰지? 그러니까 그걸 따라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런 빨간색 국가들은 우리가 삼성이 만든 핸드폰, 현대가 만든 자동차를 쓰는 소비 시장이 될 뿐이지 자체적인 핸드폰과 자동차 시장을 못 만들게 되죠. 왜? 기술과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친구가 된다고 해서 중국 애들이 과연 파키스탄에다 자동차 공장을 지어줄까요? 안 지어줄걸요? 소비 시장으로만 쓰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류를 해도 저 국가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들과 미국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 건너 나라들이잖아요. 저 바다 건너 있는 나라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무역으로 협박할까요? 아니, 그 전쟁으로? 과거 일본 개항하듯이 검은배 사건 일으키면서 와서 대포 쏘면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겠냐는 거예요. 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수하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뭡니까? 경제교류. 에? 나랑 친해지면 너를 발전시켜주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국과 교류할 것이냐 미국과 교류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위치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원교 근공. 멀리 있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를 견제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미국은 우리한테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류할 가치가 있는 나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견제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두 번째 산업 구조입니다. 미국은 일본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결국 미국의 산업 시스템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었던 제조업을 전부 다 금융과 군수산업으로 이전시켜버렸어요. 제조업을 없애면서 군수산업만 남겨요. 군수산업은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금융만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노믹스, N저를 기반으로 한 일본 경제의 재건 정책이 미국의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과거처럼 일본 제품과 미국 제품이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전자제품 뭐 만드는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그 전자제품 회사인데
여러분 가정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 이런 거 있습니까? 집에? 청소기도 있죠. 있긴 있는데 아마 거의 안 쓰실 거예요. 다 금융회사화 됐습니다. GM, 포드 자동차 회사예요. 여러분 그런 차 타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금융회사화 됐습니다. 즉 제조업보다는 금융업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금융투자에서 제조업 회사를 만들게 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거기서 대주주가 돼서 수익금을 빼먹는 구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제조업하고 너는 금융투자하고 공생관계를 얽힐 수 있죠. 과거에는 이게 안 됐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일본은 치열하게 싸웠어요. 제조업을 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어떻죠? 제조업 기반을 한 국가죠. 우리랑 항상 경쟁 국가에 있죠. 모든 아이템들이. 우리의 돈줄은 중국하고의 돈줄하고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중국이 경제 교류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우리나라의 기술을 뺏어 먹으려고 할 뿐이에요. 일단 시장 열어서 물건 팔리게 하면서 공장을 중국에 짓게 유도하면서 거기 직공들이 중국에 일할 거 아니에요. 기술 다 배우는 온갖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쫓아내겠죠. 그리고 공장과 그 숙련된 직공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들죠. 그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돈줄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뺏겼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 한다 그러죠? 우리가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 미국이 중국 제품 안 사서 부도내버리면 우리가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실수했던 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중국에 붙으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중국하고 붙어서 중국에게 기술을 내주고, 그러니까 옛날 기술을 내주고 우리는 신기술 개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중국하고 교역하려 했다가는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융 공격이 들어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진장 기술이 좋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우리의 기술을 우리 더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중국 주고 우리 신지 기술을 해서 더 비싼 제품 팔 거야. 요 생각했다가는 박살납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에서 만드는 많은 부품들이 미국 무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중국에서 배웠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누구 마음대로 기술 이전을 해요. 그게 국내 문제라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나라 박살납니다. 그 기업 부도날 수도 있어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냥 제가 무슨 한미동맹을 갖다 무슨 낭만적인 생각으로 뭐 혈맹, 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는. 전 돈 안 되면 미국하고도 관계 끊어도 되나 봐요. 근데 너무나도 이익이 커요. 압도적으로 커요. 중국에 비해서. 버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 관계를 계속하면서 그냥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안을. 이거 같이 하자. 이거 같이 하자. 미국도 자국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그냥 한미동맹만 강화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챙겨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제안을 해야 울어야 젖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서 이런 거를 우리에게 달라요. 왜? 그리고 그렇게 묶어야만 지금과 같은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옵니다. 뭐 대중 무역 의존도가 1등이니까 어쩌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얽혀버렸기 때문에 풀 수가 없거든. 그거 풀었다가는 나도 죽고 미국도 죽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는 안 생겼겠죠. 이걸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위기가 왔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왜? 미중 무역 갈등은 한국이 그동안 중국에 모르고 퍼줬던 기술들, 자본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 무역 항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패권 국가가 있었고 지금도 패권 국가가 있고 미래에도 패권 국가가 있을 겁니다. 늘 역사가 그래왔어요. 저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단 차이점이 있어요. 미국의 제국주의냐 다른 제국주의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여태까지 다른 제국주의는 자국의 제국주의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고, 예?
대영 제국은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하는 자국의 팽창은 뭐예요? 자본 투자예요. 그 덕택에 우리가 살게 된 거고,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도 거지같이 살았겠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미국을 대체한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주변 국가한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이구, 저 나라가 패권 국가 됐다 우린 죽겠네, 이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패권 국가는요, 반드시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무역 항로, 그 다음에 기축통화, 그리고 원자재 시장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패권은 도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노동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성은과 선국 이런 도덕적 개념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근데 군사력이라는 건요, 그 나라의 국가 경제가 좋건 나쁘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패권을 유지하지. 근데 미국이 핸드폰 덜 팔렸다고 야, 올해 수입이 낮으니까 미군을 하와이에서 철수시키자, 내년에 다시 보내자, 이런 식으로 못 한다니까요. 한번 배치가 되면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게 뭐예요? 고정 수입이에요. 고정 수입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무역 항로, 기축통화, 원자재 시장은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양보합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 시장에다가 지금 미국이 만든 아이폰을 이기고 갤럭시 폰이 지금 막 60% 이상 점유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제가 말한 세 가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먹어도 돼요. 애플이 이번에 망해가지고 삼성이 미국의 핸드폰 시장을 100% 장악해도 미국은 상관 안 해요. 물론 반미를 할 때 얘기가 달라져요. 하지만 친미 상황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삼성의 주식을 가지고 대주주가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예요. 그래, 잘 팔어. 품질 좋네.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석유 자원을 개발하려 한다거나 독자적인 무역 항로를 개발하려 할 때는 그때는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고정적인 수입비, 이건 바로 군사비로 지출이 되는데 그걸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반도에서 북한 통과해서 러시아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거 웃기지도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절대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 건설하면은 금융공격 들어와요. 수지타산, 전자계산기를 두들기면 안 됩니다. 원자재 시장은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뭐 거리가 가까우니까 뭐 운송비 절감 어쩌고 그런 논리로 전략 물자를 판단해서 비즈니스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태평양 항로와 대서양 항로 외에 새로운 무역 루트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지만 만약에 생긴다면은 그거를 방해하고자 하고 방해를 넘어서 장악하고자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에 우리가 투자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앞으로 인도태평양 방어선에서 미국하고 중국은 경제전뿐만 아니라 대리전도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남중국해, 뭐 영토 갈등 이런 것 등등으로 만약에 동남아시아에서 물리적 분쟁까지 가는 아니면 아주 치열한 그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요, 우리나라 수출 수입은 막힙니다. 그럼 우리는 굶어 죽는 거예요. 미중 갈등 속에 굶어 죽는 거예요. 즉 고래 싸움에 새 등 터지는 겁니다. 그럼 그걸 막으려면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저기 안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해외 생산기지를 예를 들어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옮긴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에서 원자재를 그쪽으로 조달해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남중국해 통과 안 하죠. 또 하나의 방법. 태평양에서 저기 미국이라든가 멕시코에서 물건 만들어서 거기서 팔아버리면 돼요. 중국에도 그렇게 해외법인 많이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지역에서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미국도 취업 창출되고 좋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또 우리 물건 사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은 두바이에서 동남아시아로 통과해서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지금 미국이 개발한 셰일가스 사주면 돼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해놨는데 판매처가 없죠. 곤란하죠 지금. 왜? 다른 나라들 다 장기 계약해가지고 전부 다 두바이, 쿠웨이트 이런 데서 다 계약을 해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석유를 개발했지만 판매하려면 판매 루트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비도 뽑아야겠죠. 미국 셰일가스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셰일가스 사주는 조건으로 다시 자동차, 스마트폰 퍼센테이지 좀 올려줘. 그러면 미국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주죠. 왜? 나도 돈 버는 건데. 예? 내가 버는 만큼 주한미군비 더 대줄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린 추가 잉여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퍼주겠다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장을 열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걸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이에요.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우리나라 국방 무기 파는 방법, 국방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는 방법, 그 외에 자원 외교, 그다음 뭐 신기술 개발, 에너지 확보 등등 모든 거를 봐도 지금 미국하고 하면은 아주 좋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앉아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요, 미국이 목을 빳빳이 하고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국회의원들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쫄리는 거 아니죠? 어떤 법안이 팽팽하게 맞을 때 그 소수 정당이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리냐에 따라 확 바뀌어버리죠? 지금 우리가 그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를 왜 놓칩니까? 써먹어야지. 굉장히 유리하게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거예요.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일대로는 내가 봤을 때 실패합니다. 이미 실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크로드를 개발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만들고자 하는 1대1로는요. 북경, 샹하이로만 갑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남북은 갈라져 있기를 원하죠. 그럼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동북아시아를 떠나서 중국 주변에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인도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컨트롤하지 않는 제3의 루트, 즉 신실크로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국하고 일본을 변방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안 연결하는 거예요. 섬나라 국가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죠. 투자하라고. 우리가 왜 내 돈 내고 우리가 변방국가 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냈으면 우리는 거기서 떳떳하게 주주가 돼서 우리의 이권을 이기해야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 돈을 아직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려면요. 제가 하늘색으로 그렸는데 한반도, 만주, 몽골,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됩니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어떤 특정 국가를 일방적으로 통과해서 그 나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길을 열었다 닫았다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 국가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제3의 국가로. 왜? 그래야 이 지역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도 사업 투자의 형식으로 지분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래야 어떤 특정 국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길을 폐쇄하려 해도 이 길은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야 저 실크로드 길이 원활하게 정치적 변화랑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육지는 빈 땅이 없어요. 바다는 공해가 있지만 육지는 빈 땅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 소속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길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자꾸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컨소시엄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기니까 돈도 많이 들어요. 돈 나눠서 내야겠죠. 그래서 공동의 땅이 돼야만 저게 비로소 진짜 어떤 특정 국가, 여기 물론 제가 아닌 건 강대국이죠. 예,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실크로드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돈을 투자해도 돼요. 그러면 하지만 중국의 패권을 위해서 혹은 러시아의 패권을 위해서 그것도 미국하고 부딪혀가면서 그 돈을 투자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거대한 지구라는 지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나라 GDP의 80%를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을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게 이용할 것인가를 연구한다면 그런 바보 같은 뇌교적 수단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생각을 바꿨으면 합니다. 왜냐, 이거는 5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5,000년의 역사를 살았는데 앞으로도 5,000년의 역사를 더 유지하고 싶자 한다면은 반드시 고려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예. 아이고. 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